현재까지 남아있는 대부분의 미제 사건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용의자조차 없거나 범행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미제로 남은 사건들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준비한 사건은 좀 특이합니다. 확실한 용의자도 있고 피해자를 살해한 명백한 증거가 있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서 미제로 남았던 사건입니다. 2003년 3월 충북 제천시의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 한창 작업이 진행 중이었어요. 3월에 비도 오고 날씨가 꽤 쌀쌀한 일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굴삭기 기사가 땅을 파내던 중에 뭔가 이상한 물체가 걸리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지면 위로 그 정체불명의 물체가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딱 보고서 돼지머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이게 돼지가 아니라 사람 같은 거예요. 일단 형체를 짐승인지 사람인지 한 번에 알아보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다른 인부들을 부릅니다.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까 불길한 예감이 그대로 적중했어요. 중년 여성의 머리였던 거죠. 경찰이 곧바로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머리가 발견된 지점부터 수색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땅에서 불과 40cm 아래에서 시신의 조각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공사를 하던 와중에 묻혀있던 시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 사건도 그랬고요. 우선 발견된 시신을 살펴보니까 훼손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유독 다리 부분 5군데에 칼에 베인 상처가 보였습니다. 일단은 부패 정도도 너무 심했고요. 근데 조금 특이하면서도 오싹했던 게 일단 토막이 나 있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누군지 모를 이 범인이 퍼즐을 맞추듯이 가지런히 정렬된 형태로 시신을 매장했던 겁니다. 굳이 왜 이런 형태로 매장을 했을까요? 그리고 현장 주변에서 불에 탄 여행 가방과 옷들이 발견이 됩니다. 추정을 해보자면 범인이 다른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여행 가방에 시신을 담아서 현장으로 가져온 다음에 안매장을 하고 유류품은 불태운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 발견된 이 장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기가 아주 외딴 곳이에요. 국도에서 벗어나서 산속에 있는 농로를 따라서 1km 정도를 깊숙이 들어와야 있는 곳이거든요. 초행자라면 여기를 알기도 어렵고 오기도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었어요. 오래된 주택이 한 채 있었고요. 축사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곳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 낡은 주택에 원래 노부부가 살고 있었대요. 근데 시신이 발견되기 4개월 전에 이 부부가 모두 사망을 해서 그때부터 집이 비어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범인은 그런 사정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수 있겠죠. 시신은 국가수로 보내져서 사인이 밝혀집니다. 교살이었어요. 머리에는 두피와 출혈도 발견이 됐고요. 사인은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미 부패가 너무 많이 진행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 시기는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손 일부에 실압화가 진행이 돼 있었어요. 덕분에 지문 채취에는 성공을 해요. 신원은 2003년 2월에 서울에서 가출 신고가 됐었던 여성이에요. 52세의 여성 구씨로 밝혀집니다. 출신지는 서울이고요. 여기 제천하고는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독신으로 살던 여성이 연고 없는 제천에서 이런 모습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가족들도 구 씨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고 느꼈었어요.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시신이 발견되기 4개월 전이었다고 합니다. 구 씨의 오빠가 그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아요. 구 씨가 셋째였는데 야, 셋째가 연락이 안 된다. 가서 확인 좀 해봐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구 씨가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걱정을 하면서 동생의 집으로 찾아갔던 거죠. 그런데 벨을 누르고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열쇠공까지 불러서 동생 집에 문을 뜯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구 씨도 없었고요. 별다른 이상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구 씨의 차와 구 씨만 딱 없는 거죠. 근데 이상한 일은 얼마 뒤에 벌어져요. 구 씨의 차가 한 리조트의 주차장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사람은 없고 차만 발견된 거죠. 내부는 되게 깨끗했는데 여기 얼마나 주차가 돼 있었던 건지 외부는 막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이 점점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던 와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남성이었어요. 그 남성이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전화를 건 남성이 하는 말. 구 씨가 내 돈 3억 5천을 사기쳤다. 당신이 대신 갚던지 구 씨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남성이.
그러면 전화를 받고 가족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구 씨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빚독촉 전화를 받고 나니까 아, 얘가 돈 때문에 숨었구나. 차라리 어디서 살아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사라졌을 만한 이유를 가족들이 딱 찾게 된 거예요. 자발적으로 숨었다. 더 이상 구 씨가 연락이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범죄에 연루되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도 구 씨의 오빠는 명절에는 그래도 가족들을 보러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구정을 며칠 앞두고 전화를 해요. 근데 갑자기 신호가 가는 거예요. 그동안 전화를 안 받았었는데. 근데 연결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도 가족들은 무사할 거야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거예요. 시신이 발견되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이 부분을 주목해서 구 씨의 통신 기록을 조회합니다. 그리고 구 씨가 사라진 2002년 12월 17일경에 휴대폰 전원이 꺼졌다가 이듬해 1월 28일에 다시 켜졌다는 사실을 확인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었어요. 자, 어떤 게 있었냐면 카드사 2곳 그리고 은행 3곳에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통화 직후에 그녀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은행 ATM기였거든요. 그곳에 CCTV를 확인해 봤겠죠. 여기에 돈을 인출해간, 그 당시에 돈을 빼간 사람의 얼굴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 은행 ATM기 CCTV에 찍힌 사람은 구 씨가 아니에요. 한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기에 구 씨의 지인이 구 씨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근데 계속 전화를 안 받으니까 불안해서 계속 전화를 또 걸었거든요. 근데 어떤 남자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화 받으신 분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친오빠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 씨는 볼 일이 있어서 미국에 갔습니다. 당분간 오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정작 친오빠는 따로 있는데 자기가 친오빠라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미국을 갔다는 말은 진짜일까요? 당연히 진짜일 리가 없겠죠. 경찰은 피해자 주변 인물과 휴대폰 통화 목록 그리고 CCTV 화면을 통해서 용의자들을 좁혀 나갔고요. 유력한 용의자 1명을 찾아냅니다. 용의자의 정체는 당시 나이 45세의 신명호였어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과 11범의 전문 사기범이었고요. 완전히 전국을 무대로 하는 사기꾼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경찰에 수배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사기 피해자들이 대부분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이 신명호라는 사람이 골프 동호회를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성 회원들에게 접근을 해서 내연 관계를 맺고 돈을 빼먹던 일명 제비족이었던 거죠. 여러 차례 고발이 됐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근데 대부분 합의를 하거나 벌금형이었고요. 징역이 나와도 기소유예식으로 무마가 되면서 요리조리 감옥행을 피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신명호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받았었던 걸까요? 신명호는 구 씨가 실종될 무렵인 2002년 12월에 도용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물품들을 하루에 3차례에 걸쳐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산 물건들이 좀 이상해요. 여행용 가방, 쇠망치와 식칼, 톱, 철수세미 이런 것들이거든요. 조합이 심상치가 않죠. 경찰은 신명호가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검거에 나섭니다. 당시에 신명호는 이미 본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를 않았어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김 씨라는 한 남성의 신원을 도용해서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단순히 신원만 도용을 한 게 아니라 김 씨 그 자체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호가 사용하는 어떤 폰, 인감, 신용카드 이런 게 다 김 씨 명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 신명호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던 여성이 그 김 씨의 아내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명의를 신명호한테 다 넘겼던 거예요. 이런 도움을 받아서 이런 생활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수도권에 올라와서는 골프 동호회 총무를 하면서 재력가 행세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펜션 분양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골프 연습장 2층에다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골프 동호회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회원들을 모아요. 근데 여기서 신명호가 총무를 맡는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회장이 아닌 총무를 굳이 맡았던 이유는 신규 회원을 받을 때 이 총무들이 가족 관계나 남편의 직업 같은 걸 좀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 괜찮은데? 얘 한번 꼬셔봐야겠다. 이용해 먹어야겠다. 그냥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서 총무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건의 피해자 구 씨, 이분도 이 골프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신명호를 처음 만나게 됐던 겁니다. 당연히 총무니까 구 씨가 독신이라는 것도 알게 됐겠죠. 곧장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요. 그러면서 우리 꼭 결혼하자라는 약속까지 하게 된 거예요. 자, 관계가 깊어지고 결혼까지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런 남자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이거를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피해자 구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큰 돈을 신명호에게 빌려줍니다. 하지만 그녀는 돈보다도 이 남자친구와 새롭게 시작될 결혼 생활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약혼을 했다는 거는 일부 회원들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2002년 12월부터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신명호가 구씨를 만나면서도 다른 내연녀들과도 계속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씨가 눈치챈 거죠. 급기야 동호회 송년 모임에서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는데 이걸 다른 회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 싸움 직후에 구씨의 통화 내역에서는 좀 특이한 점이 확인이 됩니다. 나흘간 구씨와 신명호가 40여 차례의 통화를 했던 거예요. 대부분의 통화는 한쪽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짧게 끝나버렸어요. 피해자가 신명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마지막 전화를 받은 구씨는 12월 15일에 집을 나섰고요. 중랑구 면목동에서 신명호와 만남을 가집니다. 근데 그 시각 이후부터 구씨가 다른 사람들과 통화한 기록은 전혀 없었어요. 더 수상한 건 신명호도 그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그 누구와도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모두 연락이 끊겼던 이 시각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리고 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 있잖아요. 여기가 신명호가 잘 알던 곳이에요. 내연녀들하고도 종종 왔었던 곳이고요. 17일에는 신 씨가 구 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 인근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한 기록이 확인이 됐고요. 18일에는 인근 호텔에 투숙한 기록까지 확인이 됩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해요. 사기 범죄만 저질러왔던 범인이 갑자기 살인자로 돌변한 건 뭔가 자신의 정체를 들킬 어떤 생활의 기반을 잃어버릴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던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사기만 쳤잖아요. 근데 갑자기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뭔가 본인이 그동안 했던 행위들, 자신의 정체를 들킬 수도 있는, 그래서 뭔가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전반적인 삶의 어떤 생활 기반을 잃을 수도 있는, 본인에게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구 씨가 신명호의 사기 행각을 다른 여성 회원들에게 폭로하겠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번에는 내가 진짜 감옥살이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에 처했을 수도 있죠. 그런 과정에서 입막음을 하려고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또 밝혀진 게 있는데, 앞서서 또 가족들에게 전화를 건 남자 있었잖아요. 구 씨가 자기한테 빚을 졌다. 그 남자, 그리고 지인에게 친오빠 행세를 했었던 그 남자, 이 두 사람 다 신명호였습니다. 범행 이후에 가족들에게 빚쟁이인 척 거짓말을 해서 신고를 차단해버린 거죠. 동호회 사람들에게도 구 씨가 외국에 갔다고 거짓말을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구 씨의 예금 4,300만 원을 다른 내연녀 계좌로 이체를 합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해놓고 그 돈, 그리고 구 씨의 신용카드로 홈쇼핑, 골프용품, 성형외과, 가전제품 이런 데다가 1,700만 원을 또 사용합니다. 심지어 구 씨가 사라진 후에도 3개월간 동호회 활동을 계속했거든요. 이런 놈들 맨날 하는 짓. 구 씨의 아이디로 동호회 채팅에 접속을 해서 살아있는 척, 속이면서 대화를 나누는 이런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동시에 내연관계였던 다른 회원들과는 슬슬 관계를 정리를 해나갔죠. 그러면서 구 씨의 시신이 발견되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올 때쯤에 이미 자취를 감춰버린 거예요. 경찰이 전국에 다시 지명수배를 내렸고요. 검거에 나섰는데요. 그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외로 도피를 했다, 성형수술을 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왔었는데 2007년에는 베트남의 식당 인근에서 목격되었다는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체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시간이 계속 흘러요. 그리고 신명호가 다시 흔적을 드러냅니다. 12년이 지난 2015년이었어요. 한 제보자가 있었는데 이 제보자가 한 원룸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한 세입자가 본인은 강 씨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사라졌고 어쩌다 이름을 들었는데 그 이름이 신명호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강 씨라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주식 사기를 치고 다녔다는 거죠. 남의 명의를 도용했었고 골프 동호회 활동을 했다. 아주 유사하죠, 신명호랑. 그래서 경찰이 그 원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었던 물병에서 신명호의 지문을 확인해요. 이 원룸 주인에 따르면 신명호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짐을 다 버리고 자전거만 가지고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인근 은행에서 돈을 찾는 모습이 마지막이었고요. 그런데 15년째 장기미제로 남아있었던 이 사건이 2018년에 뜻밖의 결말을 맞게 됩니다.
2018년 6월 22일에 신명호가 숨진 채 발견이 된 거예요. 강원도 속초에 있었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방에는 당뇨 약봉지가 있었고요. 타살 흔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신명호가 당뇨 등 지병을 앓다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합병증으로 숨졌다고 발표를 합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사망을 했죠.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 어떤 법적 처벌도 내리지 못한 상태로 미제 아닌 미제로 마무리가 됐던 거죠. 유가족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특히 피해자의 오빠는 동생이 실종됐을 때 경찰이 빠르게 대처만 했다면 신명호를 잡았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여동생의 행방을 찾으려고 경찰을 찾아갔을 때 경찰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구 씨가 왜 나갔는지 알아와라. 알아오라고 가족한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구 씨는 혼자 살던 분이었어요. 단순히 계속 혼자였던 분이 아니라 과거에 이혼을 겪으면서 힘들고 외로운 부분들이 컸을 거고요. 그 외로운 마음을 파고든 게 신명호였습니다. 박지성 교수님은 신명호가 경제적으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있는 대상이면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을 노렸을 거다. 그리고 자신의 고립을 이해해준 신명호에게 정이 들다 보니 피해를 당한 후에도 신고를 꺼려하게 되는 그런 심리까지도 집요하게 노린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이용하고 심지어 그 남편의 명의까지 도용하면서 살다가 그 가면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 거죠. 법의 심판은 피했을지 몰라도 15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지낸 그 삶의 끝은 가족마저 외면한 쓸쓸한 고독사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